특별히 오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금리가 또 0.75% 올라서 이제 2.5%가 됐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리란 무엇인가를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살짝 이제 뭐 최근 뉴스를 누구한테 전할 일이 있었는데 금리가 뭘까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들인데 그랬더니 저기서 이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자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빌리면 2.5% 이자를 내시나요? 그랬더니 매우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매우 헷갈리죠. 매우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준에서 말하는 금리는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 금리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자,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정부에서 주요 은행들한테 빌려줄 때 차지하는 그 이자. 그러니까 기준 금리라고 한국말로 Prime rate. Prime rate. 네, 네. 그러면 프라임 레이트는 아니고 프라임 레이트는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기준 금리인데 연준 Fed Fed 레이트인 Fed rate. 맞아요. 그러니까 큰 은행 간에 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라고 생각해도 큰 은행과 페더럴 리저브하고 야, 은행 간에 그렇죠. 페더럴 리저브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은행은 은행이에요. 전체 미국에 12개가 있는 그쵸? 네네. 그 은행이 다른 만약에 와코비아나 그렇죠. 뭐 BOA나에다가 돈이 돈을 없어졌는데. 웰스 파고 웰스파고 언니 와코비아 전엔 뭐였는지 알아요? First Union First something First Union First Union 와코비아 이제는 웰스파고가 됐기 때문에 야. 제가 헷갈렸습니다. 된 지가 언젠데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 그만큼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 2.5%에 빌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은행들이 우리한테 빌려줄 때는 몇 퍼센트를 주나요? 지네 마음. 은행의 거의 이제- 이윤 부분을 이제 더하기 그렇죠. 해서 빌려주는 거죠. 그거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프라임 프라임. 레이트는 은행이 메이저 코퍼레이션에 빌려주는 레이트인데 그거가 지금 하여튼 4.75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개인이 빌릴 때는 우리는 더 내야지. 알파를 또 개인의 내지. 신용 점수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2.5%니까 내가 은행 가면 2.5%의 이자만 주면 돈을 빌리는구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프라임 레이트 하나 또 있고 그 위에? 거기에 또 신용 점수에 따른 레이트 있어서 지금 보통 집을 융자하시는 분들이 5.75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5.75. 30년이? 베스트가 베스트가. 5%에서 6% 사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5%에서 6%의 집을 모게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자가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싼 거죠. 오니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싼 게 확실합니까? 제가 집을 처음 살 때가 86년인가 88년 뭐 그랬는데 이자를 8.5%를 낸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레이트라고 맞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일 때 집을 샀대요. 13%인데 아주 즐겁게 샀대요. 다 네. 너무 상대적인. 그러니까. 지미 카로는 저 남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좋은 시절에 이자 때문에 슬퍼하다니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20%의 기준금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2차 오일 쇼크 당시인데 그 후에도 6%, 8%, 10%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제 활황이라는 게 막 몇십 프로씩 그 경제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뭐 1%대, 2%대를 유지하는 게 한 10년 뭐 이 정도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 도표를 이제 저희가 넣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2.5%가 사실 막 하고 비명을 지를 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팩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를 올리냐, 뭐 때문에 그거는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레이시 우리가 얘기했듯이 9%가 넘으니까 얘가 자꾸만 올라가면 물건을 사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꺼야 되니까 뭐 파이어 익스팅기셔도 하고 뭐 뚜껑도 덮고 이제 막 이러겠죠. 근데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언젠가는 그 불이 잡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호플리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인플레이가 잡히겠죠. 근데 언제?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이거 한번 지난번에도 우리가 스치듯이 이렇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내가 먹고 살기가 왜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집값이 집도 뭐 모든 게 이자가 일단 융자 우리 변동금리 한 사람들 융자 다 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거로 잡을 수 있는지 둘의 상관관계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사실 페더가 보는 넘버는 뭐야 CPE라는 거잖아요. 이게 CPI도 아니고 뭐지? Consumer Purchasing Expenditures 그 인덱스를 보는데 그거는 홈이나 에너지나 푸드가 안 들어간 넘버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되게 많이 다른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높이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줄인다는 거죠. 뭐냐면 축소한다. 소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사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circulate 하는 거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가 아마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면 끌어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돈이 좀 덜 나돌아다니게 해서 스pen딩이 좀 약해지게끔. 예, 그러니까 나돌아다니는 돈을 좀 정부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걸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네, 비싸게 돈 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가려면 돈을 끄집어내가려면 뭐 돈을 더 많이 내고 빌려가 이런 소리죠. 근데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겠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그 기름값이 비싸도 여행 갈 거 다 가고 왜냐면 돈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여행 10번 갈 거 뭐 7번 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 줄어든다. 아니 가격이 줄어든단 말이 안 되고 낮아진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수요를 끊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어. 그럼 난 너도 나도 돈이 있으니까 나도 살래, 너도 살래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래서 거를 샤넬백 값이 오르지. 그렇지. 집도 마찬가지였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진정시키려고. 연준 의장이 한 번도 집 사지 마세요 말한 적 없잖아요. 나중에 사라고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과열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요를 이제 쳐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3월에 시작했어요. 이 이자를 올리기 시작한 게. 근데 다들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파월이 좀 늦게 시작한 건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또 올리고 2.5까지 올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바로 발표가 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GDP 발표가 났어요. GDP가 그러면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성장이 GDP. 그러니까 원래 침체라고 하면 침체의 기준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면 침체라고 본다. 리세션으로 본다. 근데 미국 경제연구소에 8명의 경제학자가 있대, 거기에. 근데 그 8명의 경제학자가 이거를 declare recession이라고 하지 않는 데에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할 수도 있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선언을 안 했어. 리세션의 새로운 정의가 아직 그 사람들이 합의를 못 봤어.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거는 레이버예요. 맞아. 예. 노동이 고용지수. 고용지수가 아직 좋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별로 보는 그 unemployment rate를 신청 건수를 가지고 지금 고용지수를 같이 보는 건데 거기서는 아직 괜찮다.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7월까지 FOMC를 딱 하고 나서 8월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9월 예측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페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또 경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딩을 하기 시작하지. 9월에 0.5를 올릴 건가? 0.75를 또 할 건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촉각이 이 파월이 한 랭귀지, 이 어나운스먼의 기자회견에서 한 랭귀지, 그 다음에 기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 그걸 보면서 감을 잡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힌트를 준다. 이런 힌트를 뜻이죠? 준다고 자꾸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하고 그 사람들은 미국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언니 말 맞다나 파월이 약간 뉘앙스를 조금 달리 했어. 이게 계속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멈출 거고 결국 좋아져서 그 지표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근데 GDP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6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0.9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페드의 노력이 팍팍 들어가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는 다시 내릴 거다라는 말까지 했어. 거기다가 페드 의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지? 했는데 기술주가 다 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제 발표 나자마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낙관론이 조금 우세하다. 저도 그렇게 봐요. 아, 나 10년 후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사실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뭐 8명이 모였네, 뭐 12명의 은행장들이 모였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선택하는 게 우리의 운명을 막 흔들긴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늘 바른 선택만 할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이 그거 이제 하는 거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온갖 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스펙테이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자들도 자꾸 이 사람을 몰아가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계속 똑같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거를 잘 모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표를 하고 꼭 보고 결정할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냐. 예를 들어 그 한 가지만도 몇 명이 물어보면 different questions. 근데 same thing이지 결국. 그러면 결국 나는 그거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이제 거기 엄청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온갖 그 그럼 미디어가 놀토의 다 유명한 왔잖아요. 기자들 뭐 다 다 왔잖아요. 있지. 다 와서 내가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이제 다 해석한 대로 들은 대로 이건 이제 다 쓰고 이게 무슨 헤드라인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일들이야. 관심도 없고 사실은 그냥 15% 그런가 UPS가 보다. 13%면 13% 내고 사야 되나 그러니까. 보다. 이거 한 3% 내고 사나 보다. 이제 이런데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뭐가 얼마나 무슨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이럴 때에 무슨 취해야 하는 무슨 행동이 있느냐 뭐 액션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퀘스천 원어더 퀘스천 중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 일단 부동산입니다. 그게 제일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지금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6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월에 전 NAR, 그러니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발표한 게 6월 기준으로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5.4%. 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5.4%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1년 전보다. 그리고 지금 펜딩 세일이 마이너스 8.4%야. 그러니까 지금 7월에 클로징 할 게 계약되어 있는 건수가 8.4%가 줄은 거야. 2021년 줌보다.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제 하우스 넘버 오브 하우스로 하면 많죠, 숫자가. 마이너스라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총 통계는 그렇고 통계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쇼잉이 많이 줄어 있어요. 수요는 많이 줄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집은 나올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이어와 셀러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셀러는 급하지 않으면 안 팔아. 그렇지. 급하지 않으면 안 팔아. 그리고 바이어는 이제 뭐 바이어 마켓이 조금 되려나 하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클로징 그다음에 그 전에 오퍼를 넣어서 대신 혼자 다 해놓나 봐. 딴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 하던데 아우 조엔 박수.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너무 필이 확 오는 거죠. 왜냐면 클로징 하신 분은 일 한 달 전에 오퍼를 했어. 좀 세게 했어. 됐어. 그리고 클로징 해피하게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컨트롤 가신 분은 높은 가격에 나왔어야 되는 집을 싸게 나왔기 때문에 굿딜로 컨트롤이 됐고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많이 넣었어. 그게 됐어. 그리고 어제 바로 새 집을 계약하신 분은 요즘 빌더들이 머리를 써요. 되게 하려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제 빌더가 갑질이 줄어들었어. 듣던 중 제발. 근데 진짜 요즘은요 이것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제 맛 좀 봐 니네 막 이런 생각 있잖아. It's my turn. 그래가지고 빌더들이 이제 바이어들한테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니네 클로징 코스트도 많이 줄 수 있어. 오. 그리고 우리 손님이 그런 컨트롤 날이- 가신 분이 클로징 코스트 만 몇백 불 거기다가 내가 가격도 15,000불 깎아봐 그랬지. 저런 자세로. 근데 15,000불까지는 안 깎고 5,000불 깎아줬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이어는 생각지도 않은 가격을 보고 갔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횡재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바이어는 그냥 사겠다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빌더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밸런스가 맞아 들어간다. 이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 이분이 되어 가는구나 느끼는데 나 무슨 생각하냐면 바이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긴 해도 이제 이자 면에서 집을 조금 싸게 사도 이자로 내는 돈이 많으면 그 대신 사는 경쟁 사람은 없죠. 비슷하잖아. 그 대신 경쟁. 지난번에 우리 신작가가 그랬잖아. 어. 경쟁이 아주 많은 데에서 싼 이자를 사는 것과 경쟁이 아주 없는 데서 비싼 이자를 사는 것과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사실은. 네. 왜냐면 그때는 10만 불씩 웃돈을 주고 샀잖아요. 네. 웃돈 없고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덜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네. 그리고 유리해졌죠. 어프레이저 컨틴전 다 넣어도 돼. 음.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와줘야 사겠다고 하면 그것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어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내가 할 소리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만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자, 내년도 차기 부동산 협회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퀘스천 중에서 파월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한 것 같고, 자 이제 경기 둔화가 커진다. 그리고 이자가 오른다 할 때 만약에 나한테 여윳돈이 있거나 뭐 월급을 받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뭐 딱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조이스가 하는 말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왜냐면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돈을 내가 언제 쓸 건가 기간도 정해있을 거고 내가 이 돈을 갖고 뭘 어떻게 쓸 걸까 하는 뭐 돈의 목적도 있을 거고 리타이먼인가 아니면 뭐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거 다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아웃라인이 생기면 언제 하든지 뭐 똑같이 시스테매틱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경기가 둔화했을 때는 다 모든 게 다 디스카운트 되는 레이스니까 싸게 살 것이고 또 올라가면 또 뭐 또 그렇게 살 것이고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 해갖고 뭐 하여간 뭐 시큐리티 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특별한 그렇죠. 무슨 근데 이 방법이 퀘스천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건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데들 투자를 하겠어요? 투기를 하겠어요? 혹은 갬블링을 하겠어요?라고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투자는 이제 내가 reasonable한 리턴과 reasonable한 loss를 생각하는 거고 투기는 그게 speculation이라는 거가 뭐냐면 1년 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리턴을 1년 내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갬블링은 아는 대로 loss가 발생할 것이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방을 노려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질문을 왜 계속 받냐고 하면 이때 뭔가 기회를 내가 확 잡으면 1년 내에 떼돈을 벌까? 요게 그 좀 비하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이번에 딱 넣어서 1년 내에 떼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value investor라고 하는 거는 이런 스페큘레이션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1년 텀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1년 텀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온갖 거 다 듣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 마켓이 efficient하다는 얘기를 해요. 마켓이 efficient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아는 정보를 나도 알고 얘도 알고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서 아웃 퍼포머를 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퀘스천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딱 마켓에 나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모르는 게 뭐냐면 the other end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개인 투자자인데 잘 몰라 사실은. 잘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시간 엄청 투자해야 되잖아. 이렇게 있는데 내가 파는 이거를 사는 저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게 퀘스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institutional investor라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보통은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드바이저는 보통 fee를 내고서 그러면 어드바이저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하면 어떤 그런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어드바이저를 산다고 해서 내가 마켓보다 어느 정도 이상의 리턴을 줄 수 있는 개런티는 절대 없어. 아무도 그걸 개런티 해줄 수 없어요. 히스토리컬리 그건 있지. 넘버는 있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러면 어드바이저를 써서 해서 그걸 한번 해보겠어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드바이저들이 원하는 미니멈 투자할 금액이 있다는 거지. 어드바이저마다 다른데. 근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드바이저는 미니멈이 250,000,000 이상은 되는 어드바이저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나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야 하는 적어도 25만 원 있어야 그런 어드바이저를 보통은 그 외에 뭐 플랫폼에서 5만 불 있어도 돼요, 3만 불 있어도 돼요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비스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어드바이저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 확실한 가치가 있느냐는 그 다른 퀘스천이고 사실. 그래서 내가 숏텀으로 1년 내에 뭔가를 해보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그런 얘기를 엄청 듣고 보고 연구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세비한 인베스터가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인베스터가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내 고울이 롱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냥 하던 거를 잘하는 걸 계속 하세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조이스구 회계사하고 신작가하고 저하고 아주 그러니까 스몰 그룹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JP 모건에서 뭐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스피커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꼭 로스쿨을 졸업합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어떤 투자를 했으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너는 아직 투자할 때가 아니다. 뭐라 했냐면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하면 너는 우리 맨날 말하는 에머전시 펀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에머전시 펀드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전에는 만약에 6개월치 생활비가 너한테 에머전시 펀드로 있어야 된다면 지금은 1년이다. 그래서 그만큼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펀드가 모이면 시드머니를 딱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딱 그 말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달에 500불이면 500불 매달 모아라. 그런 다음에 투자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우리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저 JP 모건도 별거 없네. 맞아, 그 얘기를 똑같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러스쿨을 다니는 분들이나 뭐 특히 이제 또 의사가 되려고 그런 분들은 스튜던트이 많아. 네. 맞아. 그래서 투자, 투기, 갬블링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금리 인상 뭐 됐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7% 8%일 때도 우리 잘 살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위기 누구한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